내가 화물차 운전을 시작한 후 수많은 밤길을 홀로 달렸습니다. 그 시간들은 고독했지만 늘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대관령 고갯길에서 겪었던 그 밤은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 막히는 불안, 나를 짓누르는 차가운 실체의 문제였습니다. 내 이름은 김현수, 나이는 30대 초반, 주로 영동 지역을 오가는 장거리 화물차 운전사입니다. 그날은 늦가을 강릉에서 짐을 내리고 다시 평창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자 대관령 고갯길은 짙은 안개와 고요함에 갇혔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마저 안개에 먹혀 희미하게 번졌고 세상은 오직 내 트럭의 전조등 불빛 안에만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불안한 불안이 처음 시작된 건 휴게소를 지나 고갯길 초입에 들어설 때였습니다. 운전석 문을 잠그고 났는데도 무언가 완벽하게 닫히지 않은 듯한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다시 한번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차 안의 온도가 묘하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가 서늘한 겨울옷을 입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는 히터를 최대로 올리고 혹시 창문이 조금 열렸나 확인했지만 모든 것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나는 고속도로를 선호했지만 그날은 급한 일정 때문에 국도를 택했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고갯길을 오르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볼 때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가 운전석 뒤쪽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 등 뒤에 달라붙은 그림자처럼. 트럭의 무거운 엔진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정상인데 아주 미세하게 아주 낮은 숨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래 운전해서 환청이 들리나 하고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내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에 울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의 불규칙한 호흡 같았습니다. 내가 겪는 이 상황에 대한 의심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는 무심코 조수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전벨트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내 물통과 지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트럭의 진동과는 다른 아주 미세하고 규칙적인 딸깍딸깍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시선은 조수석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트럭을 세울 수도 그렇다고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좁은 산길. 나는 내가 과거의 트라우마, 어린 시절 겪었던 끔찍한 교통사고의 후유증 때문에 이 모든 환각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커피 한 잔 마셔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조수석 시트의 끝부분,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나오는 바로 그 틈새에서 아주 희미한 물방울 자국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트럭의 내부등이 깜빡일 때마다 그 자국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곳에 스며들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나의 합리화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고 손은 핸들을 꽉 쥐고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지금 멈추면 안 돼. 절대 멈추면 안 돼. 나는 오직 이 길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문득 내 눈은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향했습니다.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야 정상인데 미러 속의 풍경이 순간적으로 너무나 선명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시야 속에서 나는 뒤쪽 창문에 달라붙어 있는 무언가의 손가락 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창문을 긁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창문을 밀어내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하얗고 길고 앙상한 손가락, 공황이 엄습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클렉슨을 길게 눌렀습니다. 빵! 하는 소리가 산속의 고요함을 갈랐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내 귀에는 속삭이는 듯이 작게 들렸습니다. 아니야, 보지 마! 나는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엔진이 터져나갈 듯이 굉음을 냈고 트럭은 좁은 고갯길을 위험하게 휘청이며 달렸습니다. 내 머릿속은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조수석 안전벨트가 딸깍 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려고 버클을 끼우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매고 있던 것을 풀어버리는 소리처럼. 나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은 거의 날아가는 것처럼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내가 그 거색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차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서늘함은 나를 압박했고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습니다. 내 앞에는 긴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터널의 입구는 희미한 안개 속에서 마치 거대한 입처럼 보였습니다. 터널만 지나면 국도다. 국도에는 차들이 많을 거야. 사람들. 나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터널 안으로 진입하자마자 그곳은 안과 밖이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외부의 안개는 사라졌지만 대신 터널 특유의 어둡고 젖은 공기가 트럭 내부로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트럭의 엔진 소리가 터널 벽에 반사되어 메아리 쳤고 그 메아리가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나는 터널 벽에 설치된 비상등을 주시했습니다. 비상등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가 옆으로 길게 늘어졌다가 다시 짧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제는 내 그림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수석 쪽,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그곳에서도 어른의 형상을 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지어 핸들을 꽉 쥐고 있어서 손에 경련이 일어날 지경이었는데도 그 그림자가 마치 팔을 뻗어 나를 잡으려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조수석 시트가 아닌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존재의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그곳은 시각적으로는 비어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꽉 차 있었습니다. 마치 온몸에서 기운을 빼앗아가는 듯한 무거운 압박감, 그리고 냄새가 복선처럼 나타났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젖은 흙과 오래된 피가 섞인 듯한 역겨우면서도 서늘한 냄새가 차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히터를 최대로 틀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공기에 희석되어 더욱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냄새의 출처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혹시 짐칸에서 새는 건가? 아니면 타이어에 뭔가 밟혔나? 또 다시 합리화하려고 애썼지만 냄새는 나의 옆자리에서 가장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내가 겪는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 극심한 피로로 인한 착각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고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터널 중간 지점을 통과할 때 나는 차선을 살짝 넘어서 운전했습니다. 그때 조수석 쪽 창문에 툭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황이 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악! 하지만 충격은 크지 않았고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눈을 뜨고 백미러를 확인했지만 터널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수석 창문을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이었을 거야. 천장에서 떨어진 작은 파편. 다시 합리화. 하지만 내 손은 이미 핸들을 쥐고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내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조수석 쪽 유리창 바깥에서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느리고 불규칙적이며 소름 끼치도록 섬뜩한 소리. 이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줄였고 그 소리는 더욱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유리에 입김을 불어 습기를 만든 다음 그 위를 긁는 듯한 소리. 나는 나를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그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에게 해를 입을 나 자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트럭을 세우면 그 존재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내가 눈을 마주치면 그 존재가 나를 영원히 이곳에 묶어둘까봐 나는 미친 듯이 터널을 빠져나갔습니다. 도피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터널의 출구가 보이자마자 나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터널을 벗어나자 외부 공기가 트럭 안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희미하지만 안심이 되는 바깥 세상의 공기.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수석 시트 위에 내가 아까 봤던 물방울 자국이 이제는 확실히 젖은 손자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뚜렷하고 5손가락이 모두 찍힌 매우 작은 손자국. 마치 어린아이의 손처럼. 나는 숨을 멈추고 그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등 뒤에서 아주 작고 차가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아빠, 추워. 그 속삭임은 너무나 작아서 엔진 소리에 붙일 뻔했지만 내 귀에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마치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굳어졌고 트럭은 갓길을 살짝 벗어나 비틀거렸습니다. 공황은 이제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몸에 마비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숨 쉬는 법을 잊은 듯 가슴이 답답했고 핸들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이 풀려갔습니다. 아빠, 추워. 그 목소리는 마치 수증기처럼 차가웠고 내 귓속에서 울리는 듯했습니다. 나는 합리화와 진실 사이에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이건 환청이야.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서 심리적인 거야. 나는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젖은 손자국은 그 모든 합리화를 무참히 부숴버렸습니다. 나는 그 상황과 관련된 감정적 상황, 내가 겪었던 교통사고로 잃었던 친구의 아이이 떠올랐습니다. 그 비극적인 기억이 이 모든 환각을 만들어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트럭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바깥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트럭 내부의 냉기에 비하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몸을 틀어 조수석을 응시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자국만이 젖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조수석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화물차의 딱딱한 뒷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손으로 운전석 뒷유리를 두드리는 듯한 둔탁하지만 규칙적인 소리. 두려움은 나를 지배했습니다. 나는 백미러로 뒤를 보려 했지만 시선이 그곳에 닿는 순간 그것과 눈이 마주칠 것 같아 도저히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문 열어줘. 아빠. 목소리는 이제 울음소리와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숨 막히는 슬픔과 차디찬 원망이 뒤섞인 울음소리. 나는 차마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동을 다시 걸고 트럭을 몰아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매우 천천히, 마치 그것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싣고 어디론가 가는 것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운전에 집중할 때 그것의 울음소리는 잠잠해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운전해라, 계속 운전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나는 문득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반응이 의심스러운 내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고갯길을 지나가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가? 그들에게 내 트럭에 귀신이 탔다고 말하면 그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결국 나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고갯길을 거의 다 내려올 무렵 트럭 내부의 온도가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짓눌러져 있던 공기 압력이 해제되는 것처럼 숨쉬기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는 점점 희미해지다가 마치 먼 곳으로 떠내려가는 메아리처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압박감, 냉기, 냄새,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트럭을 몰아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에 트럭을 세웠을 때 새벽 2시였습니다. 나는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달려갔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잠금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수석 시트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젖은 손자국은 증발하여 완전히 사라진 후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냄새도 사라졌고 냉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가운 휴게소 공기 속에서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내가 겪은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 모든 상황이 증거가 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합리화하려 했던 내 마음의 방어 기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귀신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공포와 죄책감의 투영을 만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감각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냉기, 젖은 손자국, 그리고 귓가에 울리던 아빠, 추워라는 차가운 속삭임. 나는 트럭 운전대를 다시 잡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특히 밤에. 하지만 생계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 운전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갯길을 혼자 달리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밝은 고속도로만을 이용했고 절대 늦은 밤에는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항상 작은 인형을 두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것이 내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일종의 부적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동승자를 만듦으로써 이겨내려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날 이후로 나는 대관령 고갯길을 지나갈 때마다 조수석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항상 비어 있지만 나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영원히 앉아 있을 것만 같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깨달음은 단순한 공포 체험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가 결국 나를 찾아와 공포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기이한 상황은 종종 우리가 외면했던 내면의 문제나 숨겨진 트라우마의 반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관령의 그 고갯길은 이제 나에게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마주하게 했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그 밤의 경험은 나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운전석은 절대 혼자 앉아선 안 된다는 것을. 물리적인 사람이든 심리적인 부적이든 당신의 옆자리는 따뜻하고 살아있는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지만 속으로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트럭 내부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무감각할 수 없었고 차 안의 온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해졌습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마저도 마치 누군가의 차가운 입김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상황과 관련된 감정적 상황, 극도의 고독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로, 이 모든 것을 촉발할 가능성을 배려하고 일부러 휴게소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캔커피를 마시며 다른 운전사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마치 나를 현실에 묶어두는 밧줄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밧줄은 다시 풀렸습니다. 한 번은 늦은 오후에 운전을 시작했는데 조수석 앞 유리에 습기가 유난히 빨리 차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석 쪽은 멀쩡한데 조수석 쪽만 마치 누가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동그랗게 습기가 서렸습니다. 나는 에어컨을 틀어 습기를 제거하려 했지만 습기는 곧 다시 생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그 습기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듯한 미세한 궤적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너무 빠르게 사라져서 무엇을 썼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불안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장이나 과거의 트라우마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생긴 심리적 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불안이 외부의 실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마치 나를 괴롭히기 위해 그것이 내 트럭을 자신의 공간으로 삼았다는 느낌. 트럭을 몰고 강변을 따라 흐르는 국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검은 강물이 밤하늘을 반영하며 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흐르는 강물의 모습이 마치 나의 끊임없는 두려움 같았습니다. 그때 조수석 시트의 등받이 뒤쪽,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옷자락이 스르륵 하고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더 이상 환청으로 합리화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내 뒤에 서 있거나 아니면 조수석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트럭을 세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백미러를 아주 천천히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각도를 아주 미세하게 틀 때마다 내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100m의 각도가 조수석 뒤쪽의 틈새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짐을 고정하기 위해 넣어둔 낡은 담요만이 보였습니다. 안도감과 극도의 의심이 동시에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는 눈에 보이는 환각까지 생기는구나. 하지만 그 안도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100m 속 담요 위로 아주 희미한 물결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담요가 물에 젖은 것처럼 보이는 무늬. 그리고 그 무늬 사이에서 작은 눈동자 하나가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눈동자는 너무나 작았지만 그 눈빛은 수천 년의 슬픔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는 급히 100m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각도를 돌리자마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담요는 마른 채로 그 자리에 있었고 어떤 눈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조수석에 다시는 어떤 짐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은 항상 깨끗하고 비어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들은 나에게 경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현실과 그 너머의 어떤 차가운 실체 사이의 경계. 나는 더 이상 그 경계를 넘나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 다시 곤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경계 안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성찰의 시간은 길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내가 홀로 운전하는 그 모든 밤길은 단순한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는 영적인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차가운 동승자는 어쩌면 내가 과거에 버리고 온 나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고. 내 트럭은 이제 나에게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보호구역이자 동시에 나의 감옥이었습니다. 나는 트럭을 몰고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세상의 모든 기이한 징후들을 경계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작은 인형, 밤에 홀로 피어있는 불빛, 그리고 어둠 속에서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눈빛. 긴장은 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거나 혹은 미쳐가고 있다는 의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의 갈등을 사실주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짊어져야 할 운명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익숙한 교차로에 섰습니다. 신호등은 빨간불이었고 나는 멈춰 섰습니다. 트럭은 멈췄지만 내 심장은 멈추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문득 내 조수석 쪽 창문 밖에서 느리고 불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터벅, 터벅, 터벅. 그것은 사람이 걷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무언가가 땅에 질질 끌리는 듯한 소리. 나는 온몸이 굳어진 채 시선만으로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교차로의 가로등 불빛 아래 나는 창문 바로 옆에 서 있는 무언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길었고 비정상적으로 얇았습니다. 마치 종잇장처럼. 나는 숨을 멈추고 그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몸을 숙이는 듯했습니다. 두려움이 나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나는 클렉슨을 누르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 얇은 그림자 속에서 작은 손가락 끝이 창문에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은 검은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공황은 이제 비명조차 나오지 못하게 나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날 거야. 그때 내 귀에 아주 작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초록불이야. 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신호등은 초록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트럭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은 굉음을 내며 교차로를 지나갔습니다. 내가 100m로 뒤를 돌아봤을 때 교차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얇고 검은 그림자도 발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휴게소에 멈춰서 트럭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조수석 창문에는 작은 흙 묻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국 옆으로 아주 희미하게 손가락으로 쓴 듯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조심해.
나는 그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따라다니던 그것이 나를 겁주는 동시에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역설적인 사실. 성찰은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공포는 나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한 차가운 안내자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의 무관심, 고독, 그리고 위험한 운전 습관에 대한 경고. 나는 그날 이후로 보호를 받아야 하며 뒤에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혼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귀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삶의 경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한 징조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차가운 동승자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밤길을 운전하지만 이전과 같은 극도의 공포는 느끼지 않습니다. 트럭 내부의 냉기는 사라졌고 알 수 없는 속삭임도 멈췄습니다. 마치 차가운 동승자가 나의 변화를 확인하고 떠난 것처럼. 하지만 그 부재의 무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조수석에 둔 작은 인형을 볼 때마다 그날 밤 대관령 고갯길에서 느꼈던 숨막히는 불안을 떠올립니다. 그 불안은 이제 나에게 일종의 각성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잊어서는 안 되는 생존의 조건.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서움은 단순히 귀신이나 유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울입니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고독과 피로에 지친, 도움을 갈망하는 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귀신이 아닌 내 안의 그림자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성찰했습니다. 다시는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은 내가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밤에 트럭을 세우고 잠을 청할 때 문을 잠그고 났는데도 다시 한번 잠금 장치를 확인하는 생겼습니다. 그것은 혹시 모를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안의 불안이 다시 트럭에 타지 못하도록 하는 의식과 같습니다. 트럭의 시동을 걸기 전에 나는 조수석을 바라봅니다. 그곳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 있는 공간이 나에게 가장 큰 메시지를 줍니다. 내 옆은 이제 네가 채워야 할 공간이다. 이 모든 기이한 상황들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차가운 동승자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무감각한 채로 고갯길을 위험하게 달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일상이 가장 무서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가장 무서운 귀신의 집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돌보고 당신의 주변을 경계하십시오. 당신이 무시하고 있는 작은 소리나 냄새, 온도 변화가 당신의 차가운 동승자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으니 나는 이제 이 길을 떠납니다. 다음 이야기신의 옆자리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